자, 앞서까지 이 PZ 오비탈 6개로 LCAO를 통해서 분자기도 함수 6개를 만들었고, 그 생긴 것이 이런 식으로 육각고리 형태의 모티브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이 오비탈 1부터 6번까지의 입체 구조를 PZ 오비탈의 그 위상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이때 기억할 거는 노드 순으로 이런 식으로 안정해지고 불안정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그 사실들을 조금 이제 그 좀 말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자기도 함수를 분석을 할 때 우선 첫 번째 생각을 해두면 편리한 게 우선 이겁니다. 바로 선형조합의 결과, 바로 number of AOs, number of MOs. 자, 뭐냐면 선형조합을 하기 전에 원자기도 함수의 개수, 어쨌건 PZ 오비탈 몇 개 쓰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쓰고 있으니까 그 결과 분자기도 함수도 하나에서부터 6개까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 결과가 잘못되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선형조합으로 분자기도 함수를 만들었다면 항상 저거를 만족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때 여기서 자, 원래의 AO. 자, AO가 뭐예요? 어타믹 오비탈이죠. 이 원래 어타믹 오비탈보다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해지면 무슨 오비탈이라고 했었죠? 바로 본딩이라고 했었죠. 바로 누구? 이 원래 원자기도 함수보다 지금 파이 1, 2, 3는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더 안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본딩 오비탈이고요. 그 다음에 더 불안정하면 뭐라고 했었죠? 엔타이 본딩 MO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여기 본딩, 여기를 엔타이 본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 분석할 때 축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degeneracy라고 하는 건데, 바로 서로 다른 오비탈인데 걔가 에너지 상태가 같을 때, 그때 쓰는 말이 축퇴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파이 2, 파이 3의 관계, 파이 4, 파이 5의 관계, 얘네들을 서로 축퇴되어 있다, 축퇴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어떻게 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 어떻게 보시다시피 파이 2, 파이 3를 이렇게 괄호로 묶거나, 그 다음에 파이 4, 파이 5를 이렇게 괄호로 묶거나,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뭐라고 했었냐면요, 저 에너지 준위는 누구랑 직접적 관계가 있냐면 바로 노드의 개수와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노드 개수가 보시다시피 많아지면 무조건 에너지 준위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얘는 노드 없죠? 노드 1개고 2개고 3개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상승한다. 그리고 잘 보시면 축퇴되어 있는 것들끼리도 노드 개수가 같을 거예요. 2, 3번 서로 다른 오비탈이죠. 서로 다르지만 지금 노드가 1개. 여기 4, 5번도 서로 다른 오비탈이지만 노드가 2개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의 이 분자기도 함수에도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전자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어디에 써볼까요? 자, 여기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5번에 이 분자기도 함수의 전자배치를 할 텐데, 자, 분자기도 함수의 전자배치 할 때는 누구와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전자배치는 항상 어디에 하던 훈트룰과 파울리 베타원리 요 두 개를 명심해서 전자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여기서 전자배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자, 보시다시피 pz 오비탈에 아까 벤진 구조의 경우 전자가 몇 개씩 있었습니까? pz 오비탈의 전자가 항상 1개씩 벤진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pz 오비탈의 전자가 1개씩이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가 나타나죠. 그걸 여기에 있는 분자기도 함수에서 전자를 채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하고 뭐를 맞춰서? 훈트룰하고 파울리 베타올리를 맞춰서. 파울리 베타올리는 뭐예요? 한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고, 그때 그 2개의 전자가 서로 스핀의 방향이 반대여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파이1의 전자가 하나, 2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스핀 방향을 서로 반대로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2번하고 3번의 전자를 이제 채우는데 총 6개의 전자니까 하나, 둘 채웠으니까 4개를 채우면 되죠. 그럼 이때 전자를 하나, 둘. 자, 뭐가 많아지도록? 되도록이면 홀 전자가 많아지도록. 근데 그 다음 셋, 그 다음 하나, 둘, 셋, 4번째 전자까지를 이런 식으로 채우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 pz 오비탈에 있는 6개의 전자를 이런 식으로 쪼르륵 다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또 이제 뭐를 하나 따져볼 수가 있냐면, 바로 6 결합 차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분자기도 함수에서 결합 차수 영어 표현이 뭐였어요? 바로 본드 오더였죠. 자, 결합 차수 어떻게 따져요? 바로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에서 엔타이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빼가지고 2로 나누면 그게 결합 차수가 되죠. 그럼 여기 전자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여기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빵개가 있잖아. 그럼 6 빼기 0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파이 본드 오더를 어떻게 계산한다? 2분의 6 빼기 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6은 이렇게 본딩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전자 개수를 뜻하고, 여기에 있는 0은 지금 보시다시피 엔타이 본딩 오비탈에는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값이 뭐가 나온다? 3. 이것이 바로 이 분자기도 함수의 결합 차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이 결합 차수는 그냥 결합 차수가 아니라 바로 파이 결합에 대한 결합 차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자기도 함수 자체가 시그마 결합은 제외하고 파이 결합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결합 차수는 파이 결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벤진의 루이스 구조가 하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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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육각 구조의 이중 결합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죠. 그래서 뭐 공명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식의 정지에 있는 그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파이 결합이 몇 개가 나타나요? 하나, 둘, 3개의 파이 결합이 나타나죠.
그것이 파이 결합 차수를 따졌을 때 3으로 나오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파이 결합이라고 부른다. 이런 상황을 이제 파이 결합 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벤진의 파이 결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분자기도 함수에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됐다. 자, 그래서 벤진과 관련된 이 파이 결합 분자기도 함수를 분석을 해봤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 개념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여기다 적으셨으면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와서 쓰세요. 자, 이걸 지우면 자, 이 아로마티시티와 관련해서 그 다음 세 번째 해볼게. 바로 휴이켈룰이에요. 이게 이제 독일어인데 이 양반이 독일 사람인지 오스트리아 사람인지 여하튼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에는 5가지 모음이 있죠. 아, 에, 이, 오, 우. 근데 이제 영어라고 하는 게 독일어, 프랑스어 여기서 이제 많이 왔기 때문에 발음도 비슷한 게 많은데 독일어에도 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모음이긴 해요. 그래서 발음도 똑같아요. 아, 에, 이, 오, 우. 얘는 그 우리나라 말의 아, 에, 이, 오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독일어만의 이제 이상한 발음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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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하면 이걸 이제 우물라우트 발음이라고 해요. 그럼 이 발음은 좀 독특해요. 어떻게 발음하냐면 아, 에, 이, 오, 우 맞는데 거기에 그 아, 에, 이, 오, 우에 뭐를 더하냐면 웩 이걸 더하는 거예요. 뭐가 뭐 먹고 웩 토할 때 소리 있죠.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에 웩 이 소리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인데 아, 에, 이, 오, 우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이상해.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그래서 이것도 이 보시면 후켈이 아니고요. 휘켈도 아니고 휘예요. 휘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독일어 발음으로 휘켈이 아니고 휘켈이에요. 휘켈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럼 이 양반이 누구냐? 이 양반이 바로 이 계산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이 계산을 처음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원리를 몇 가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휘켈이라고 하는 건 이 뭐냐면 이겁니다. 처음에 이 휘켈룰이 출발한 건 이거였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이 벤진의 파이 온리 MO 바로 파이 1에서 파이 6요. 요거를 얻어내기 위한 계산. 이걸 막 계산한다고 했죠. 그 물리학이 아니니까 뭐 계산을 실제로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계산을 했겠죠. 그럼 그 계산의 단순화. 자, 이 단순화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화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계산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지. 근데 이제 휘켈이라는 사람은 20세기 초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20세기 초반에는 계산기나 뭐 컴퓨터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이 복잡하잖아? 그럼 어떻게? 아예 못해요. 그쪽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컴퓨터나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이런 그 물리학 혹은 양자역학을 발전시킬 때 계산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계산을 단순화하는 어떤 그 테크닉이나 혹은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이 이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양자역학적 계산이니까. 근데 그 계산을 단순하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 단순하게 하려고 하던 얻기 위한 계산의 단순화를 위한 세 가지 가정이에요. 그걸 휘켈룰이라고 해요. 그 세 가지 가정을 휘켈룰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세 가지 가정, 그 세 가지 가정을 이제 뭐라고? 그 휘켈룰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그 세 가지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었는데, 계산을 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자 구조가 나타나면 그게 계산을 해보나 마나 결과가 똑같이 나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좀 쉽게 계산해보자, 그럼 어떻게 좀 가정을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데,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 조건만 만족하면 계산을 안 해도 결과가 똑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다음의 세 가지 조건들을 그냥 동시에 만족하면 휘켈이 했던 그 계산 과정을 그대로 쉽게 따라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세 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할 때 그 분자를 그냥 뭐라고? 아로마틱 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아로마틱을 우리말 번역으로 방향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로는 아로마틱, 그 다음에 영어 표현으로는 아로마티시티.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아로마티시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문화적으로 조금 하자면, 사실 여러분 이 향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상품이 뭐예요? 바로 향수잖아요, 향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평소에 이제 향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향수는 뭘까요? 자,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향수란, 예를 들면 연예인 마케팅을 해서 TV까지는 아니고 뭐 하여튼 매체 광고를 하고, 뭐 그 다음에 막 사은품도 주고, 막 그 다음에 향수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향수가 들어있는 병 모양도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굉장히 포장에도 신경을 쓰는 요런 그 근대적 의미의 어떤 산업혁명 이후의 최초의 향수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그 겔랑이라는 프랑스 회사에서 만든 향수가 바로 최초의 향수예요. 그래서 그 제품은 겔랑이라는 회사에서 아직도 나오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그게 1860 몇 년도에 프랑스의 어떤 백화점에서 처음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대적 향수의 첫 시작으로 보긴 합니다만, 향수를 사람이 실제로 사용한 것은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사실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 어떤 공장제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향수라는 물건을 인간이 언제부터 써왔느냐를 찾아보면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 향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 이집트 문명이에요. 바로 이집트 문명에서 뭐 만들었어요? 미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미라를 만들다 보니까 뭐 방부제 같은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라 제작자들이 이게 조금 이 시신이나 그 장기 등을 좀 보존해야 되겠는데, 이게 좀 천연 방부제 같은 것들이 없을까 하다가 막 찾았겠죠. 당연히 지금처럼 막 화학기술이 아주 발전하진 않았을 테니까 뭐 합성해서 뭘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찾고 추출하는 걸로 막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방부제와 함께 동시에 이제 뭐를 이 그 기술자들이 추출하게 되냐면 바로 전문 용어로 노트라고 하는 거예요. 노트. 바로 노트가 뭐냐면 그 향기가 나는 기본 물질을 노트라고 해요. 그거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공책도 노트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향기가 그 나게 하는 그 물질의 기본 물질을 노트라고 해요. 그래서 왜 향수를 쓰면 향수가 처음에 딱 맡았을 때의 향기요. 처음에 이제 병 뚜껑을 딱 열었을 때 확 그 향기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향기가 가신 다음에 나는 향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일과가 완전히 끝난 다음 집에 가서 남아있는 향기가 이 세 개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 확 나는 향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탑 노트라고 해요. 탑 노트. 그 다음 조금 지나서 나는 향기를 미들 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지속되는 향기를 바텀 노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품으로 나오는 향수는 요 세 개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비율로 나오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향기가 나오는 거지. 이때 탑노트는 당연히 분자량이 크겠어요? 분자량이 작겠어요? 확 휘발한 향기니까 분자량이 작고요. 이 바텀 노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향기가 남아야 되니까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예전에 연대에서 그 뭐냐면 자연계 논술이 좀 성행했을 때 그때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anyway, 그래서 사실은 청동기 시대부터 이런 노트라고 하는 녀석들을 이제 자연계에서 하나씩 하나씩 추출하게 된 건데 그때 어떻게 된다? 방부제와 함께 노트를 추출하면서 자연계에 억수로 많은 향기가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봄에 꽃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자연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향기가 있죠. 그래서 그 향기를 띠는 물질들을 통칭하야 아로마틱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향기가 나는 물질들을 나중에 화학이 발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단위의 물질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지. 그래서 이런 단위의 물질들을 토대로 향기가 나는 물질들로부터 왔다라는 뜻으로 아로마틱 명사로 바꿔서 아로마티시티라고 이제 말을 만들어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말의 어원은 이러하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자연에 아주 상큼한 향기 중 예를 들어 오렌지 향기가 있죠. 오렌지 향기. 그 오렌지 껍질 있잖아요. 그 오렌지 껍질을 다 까다가 그 물에 넣고 푹 삶아요. 그럼 그 오렌지 껍질의 그 두꺼운 껍질에서 오일이 즉 새 나오거든요. 그 오일이 푹 끓이면은 물 위에 살짝 떠요. 그놈을 싹 거둔 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트러스 노트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귤 향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렌지 향기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시트러스 노트라고 하는데 그 시트러스 노트는 우리 자연계에 보시다시피 많아요, 적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렌지가 우리 지구에 많냐고 적냐고. 무지막지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오렌지가 재배가 안 되지만 내 들리는 말로는 저기 터키처럼 건조하고 더운 나라는요 가로수가 오렌지 나무래요. 그러면은 철이 되면요 그 가로수에 오렌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열린대요. 무지막지하게 열린대요. 그냥 가로수에 주렁주렁 달려있대요. 그럼 뭐 사람들이 가다가 먹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이 오렌지가 우리 지구에 많냐고요, 적냐고요? 무지막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봐요. 그 오렌지에서 그 오렌지 향기를 내게 하는 이런 방향족성 물질도 우리 지구에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는 이 방향족성 화합물, 향기가 나는 화합물들은 우리 지구에 아주 안정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불안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구에 억수로 많으니까 이런 향기성 물질들은 무지막지한 안정성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로마틱이라는 말은 원래 어원상 어머 향기가 나요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뜻으로 사용하냐면 바로 방향족성 물질이라고 하는 녀석의 극도의 안정성을 뜻하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 물질의 굉장한 안정성을 뜻하는 말이 또 아로마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로마티시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방향족성은 아로마티시티,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면 아로마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기화학에서 언급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안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켈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 세 가지 가정을 이제 곧 소개를 할 건데, 그 세 가지 속성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해보나 마나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 걔는 그냥 아로마틱 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결국 그 분자는 억수로 안정하게 잘 존재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 유기화학 시험에 진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휘켈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휘켈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 가지 조건으로 나오느냐, 그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요 서론은 됐고, 이 서론 지울게요. 자, 휘켈룰의 첫 번째입니다. 바로 사이클릭 컨주게이션이에요. 사이클릭 컨주게이션. 자, 사이클릭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이클릭이라는 말은 고리화를 뜻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컨주게이션은 뭐예요? 바로 파이 결합의 연속을 뜻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아까 벤진이 저 사이클릭 컨주게이션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데, 우선 첫 번째 고리화 맞죠? 고리화. 그 다음 두 번째 파이 결합이 여기서 나타나긴 합니다만 공명구조를 통해서 여기서 나타나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이 결합이 실제로는 여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사이클릭 컨주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고리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이 어떻게 sp2 혼성을 하는 것, 그것을 사이클릭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 벤젠 구조에서 탄소, 수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평면에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파이가 여기 보시다시피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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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 계속 sp2 혼성이어서 pz 오비탈이 계속 있어가지고는 pz 계속 있어서 파이 결합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죠. 요런 상황을 뭐라고? 사이클릭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4n 플러스 2 4n 플러스 2 개의 파이 MO 전자. 자, 여기서 n은 0, 1, 2,
해서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의 의미는 파이 결합을 이루는 전자가 자, 0 넣으면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2개고요. 1 넣으면 6개고요. 2 넣으면 10개죠. 그래서 파이 결합을 이루는 전자가 2개 혹은 6개 혹은 10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4n 플러스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4n 플러스 2는 어떤 상황을 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파이 본드 오더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비호가 뭐예요? 바로 결합차수인데 4n 플러스 2에서 파이 결합차수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 벤진에서 결합차수 얼마였어요? 자, 본딩 오비탈에 6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고 엔타이 본딩 오비탈에 0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6 빼기 3 해서 결합차수 3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결합차수를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분자기도 함수에서 결합차수를 가장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떤 전자 배치가 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바로 결합차수는 본딩에서 엔타이 본딩에 있는 전자를 빼서 결합차수를 표현하는 거니까 본딩에는 전자를 가득 놓고 엔타이 본딩에는 전자를 0개를 넣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결합차수가 최대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전자를 빼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전자를 가득, 여기는 전자를 0개 하면 결합차수가 최대가 될 거란 얘기지.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된다? 지금의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를 이런 식으로다가 본딩 오비탈에 채울 수 있으니까 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결합차수가 이 전자 배치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4n 플러스 2 파이 결합 전자가 2개거나 6개거나 10개. 벤진은 지금 6개일 때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휘켈룰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4n 플러스 2 룰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휘켈룰에서 쉬운 듯 하면서 조금 복잡한 듯 이상한 듯 한데 이게 뭐냐면 세 번째가 바로 휘켈룰의 세 번째 룰 플래너입니다. 플래너. 자, 플래너가 무슨 말이냐? 바로 파이 결합에서 평면 구조 속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자 자체가 평면 기하 구조를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벤진, 탄소하고 수소 총 12개의 원자가 한 평면에 잘 존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게 또한 이 아로마티시티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돼요. 왜 분자가 평면성이 돼야 되느냐? 바로 분자 자체가 평면이 될 때 파이 결합 자체가 굉장히 결합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들은 파이 결합이 가장 많아진다는 얘기고 파이 결합의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합차수가 커진다는 얘기고 이건 뭐냐면 파이 결합이 한 개라도 나타날 때 그 파이 결합 하나하나가 아주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플래너한 조건에서.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 세 번째 조건이 또한 휘켈룰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세 개의 조건이 어떻게 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요. 동시에 만족. 동시에 만족이 될 때를 뭐라고 부른다? 그걸 방향족성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돼.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아로마틱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저를 이 벤진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벤진은 고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탄소가 보시다시피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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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 이렇게 고리를 이루고 있죠. 첫 번째 만족. 두 번째 이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잖아요. 그냥 루이스 구조상에서 이중 결합 이루고 있으면 그게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다 각각 이건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게 어쨌건 여기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섯은 4인 플러스 2 캐테고리에 드나요? 들죠. 2번도 맞죠. 그 다음 3번. 플래너한가요? 아까 플래너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벤진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아로마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양반은 휘켈이라는 양반은 선연조합을 통해서 이런 분자궤도 함수까지 구한 거고. 근데 유기화학에서는 사실 이런 걸 구하는 게 유기화학이 아니라서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저기에 있는 세 개의 휘켈룰을 암기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튼 이제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콕콕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때 이 휘켈룰의 마지막 세 번째 있죠. 요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평면 구조가 잘 나타날 때 파이 결합 자체가 아주도 훨씬 더 최적화되고 파이 결합력이 세진다고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요건 또 한번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이 평면 구조 속성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분자를 하나 도입해 보겠습니다. 바로 에틸렌. 바로 탄소 2개에 수소 4개로 되어 있는 녀석. 그래서 루이스 구조로 그리자면 짜잔 하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분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얘는 모두 다 탄소 2개, 수소 4개가 완전히 XY 평면에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보시다시피 입체 구조적으로 그리면 자, 탄소 2개, 수소 4개가 이런 식으로 XY 평면에 존재하고 이때 각 탄소마다 뭐가 있겠어요? 자, 평면이니까 무슨 혼성 오비탈이에요? 각각 sp2 혼성 오비탈이죠. 그럼 sp2 혼성이면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어떤 오비탈들이 분명 하나씩 남게 돼요. 바로 pz들이 하나씩 남게 되죠. 그래서 각 탄소마다 이런 식으로다가 pz 오비탈들이 이렇게 하나씩 남게 됩니다. 이때 빨갛게 표현하는 건 플러스 함수값, 파랗게 표현하는 건 마이너스 함수값의 위상을 표현한 거고요. 자, 여기에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전자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때 저 둘이가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거, 이걸 이제 파이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평면을 이루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때 만약에 이 평면을 말이죠. 자, 여기 밑에 줄게요. 이 평면을 여기 입체 구조적으로 안 그리고 그냥 여기에 있는 이 두 탄소에 관해서 요 탄소하고 요 탄소에 관해서 그냥 이압 이런 식으로 그냥 XY
지평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평선.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이 지평선,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XY 평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Y 평면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얍 기울어 들여서 지평선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pz 오비탈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요래 요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보시다시피 pz니까 xy 평면하고는 이렇게 수직한 관계가 있어야 될 테니 저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이때 저 상태에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바로 요 탄소하고 요 탄소 사이를 지나는 저 평면을 내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 저 평면 기하 구조를 요렇게 커브로 그렸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커브가 되게 만들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XY 평면인데 여기에 PZ 오비탈이 있는 걸 이게 외부에서 힘을 줘가지고 얘를 이렇게 휘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휘어. 그걸 그 XY 지평선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뭐가 됐건 간에 PZ는 평면에 대해 수직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평면이 휘어버렸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 접평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접평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접평면에 이런 식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있는 PZ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면이 이런 식으로 커브가 돼서 찌그러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PZ 오비탈들이 어쨌거나 접평면에 수직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려진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완전한 평면을 이뤘을 때와 이런 식의 곡면을 이뤘을 때의 차이죠. 좀 다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래 PZ 오비탈은 위쪽하고 아래쪽에 요 부호만 다를 뿐이지 크기가 똑같아요. 즉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지만 어차피 그 본의 해석에 의해서 오비탈 사인은 실제 물리적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비탈 사인이 뭐가 됐건 간에 걔를 그 크기를 제곱해 표현해야 확률 밀도함수가 나오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물리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가 됐건 사인은 달라도 위쪽하고 아래쪽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같아서 이렇게 그림 같은 데서 보시면 크기가 같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바깥쪽에 전자 존재 확률이 커지고요. 안쪽에 전자 존재 확률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뭐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피부인데 피부에 피지가 났어요. 뾰루지가 났다 이러지. 피지가 일단 껴가지고 시커멓게. 그럼 그걸 빼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빼면 돼요? 뭐 피부과 가서 뭐 얌전하게 뭐 돈 들여 뺄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거울 보고 대충 짤 수도 있잖아요. 거울을 보고 손가락으로 피부를 꾹 눌러요. 꾹 누르면 뾰루지가 바깥쪽으로 쭉 나오죠? 그거예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바로 거울을 보고 뾰루지를 짜는 원리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변형됐을 때 pz 오비탈이 달라지는 것이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죠. 정말? 자, 손가락으로 안쪽을 누르면 이 안쪽이 어떻게 돼요? 고압 조건이 되죠. 그럼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물질은 항상 고압에서 저압인 쪽으로 물질이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C꺼만 B지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이 오비탈하고 무슨 관계냐? 얘를 이런 식으로 커브드 서피스로 바꿔버리면 이쪽하고 이쪽에는 전자 간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럼 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청력이 큰 전자들은 서로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커브드 서피스가 나타나면 여기 있는 전자들끼리 청력이 커지면서 서로 잘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공면을 이루게 되면 안쪽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감소하고 바깥쪽으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비탈도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뾰루지 짜기하고 원리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전자들 사이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 주로 존재하고 여기 주로 존재하는 전자들 사이에 여기서도 파이 결합이 나타날 텐데 이렇게 평면 구조가 아니게 돼 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파이 결합은 결합력이 결과적으로 약해진다 이런 얘기죠. 왜 약해지겠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뾰루지 짜듯 pz 오비탈이 바깥쪽으로 확장해 버리면 바로 전자와 이 원자 핵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자하고 원자 핵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와 핵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력이 약해지겠죠. 즉 전자가 핵과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결합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외력에 의해서 평면이 아니게 돼버리면 파이 결합력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결합이 잘 나타나려면 어떻게? 구조 자체가 평면성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휘켈 룰에도 아주 중요한 원리로 적용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휘켈 룰은 세 가지. 첫 번째, cyclic conjugation. 그래서 다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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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 두 번째, 4n 플러스 2개의 파이 결합 전자. 벤진의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세 번째는 평면성.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아로마틱하다라고 하는 건데 아로마틱해지면 이 분자는 유기 분자들 중에서는 극도로 안정해지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휘켈룰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완전 중요하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게 휘켈룰이고요. 자, 그 다음 이 휘켈룰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휘켈룰을 실제로 적용하는 게 의외로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휘켈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켈룰을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아까 했던 이 논리에다가 3.1이라고 제목을 하나 넣어볼까요? 휘켈룰, 휘켈룰, 휘켈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이해. 그래서 휘켈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제목을 하나 넣어서
기본적인 이해 따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휘켈룰에 대해서 이제 개념 확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어디를 해볼 것이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29. 자, 그 다음 해볼 내용은 바로 3.2 아주 중요한 예시들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중요한 예시들이겠습니까? 바로 휘켈룰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예시들이겠죠. 이 중요한 예시들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1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